지렁이나 치료해라. 목소리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격려를 담고 있었다. 쇳소리가 섞인 고함은 제7무기 시험장에 먼지 쌓인 중앙통제센터 전체를 울렸다. 모든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붉은색 작전판 불빛 아래 2명의 젊은 여성 장교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갓 다림질한 듯한 전투복은 그들의 체구에 비해 조금 커 보였고 기름 냄새와 화약 냄새가 찌든 이 통제실에서 그들만이 유일하게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그들 앞에 선 남자는 박상진 과장이었다. 그는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민간 관리자였지만 이 외딴 시험장에서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손에는 방금 전 2 장교가 제출한 보고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쓴 건가? 감히 너희 같은 것들이 신형탄도 미사일 테스트를 중단시키려 해. 박 과장은 구겨진 서류 뭉치를 2 사람의 발 앞에 집어 던졌다. 소위 나부랭이들이 잉크도 안 마른 것들이 뭘 안다고. 제7 시험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무기들이 테스트되는 곳이었다. 사방이 사막화된 황무지로 둘러싸인 이곳은 외부와 완벽히 격리된 요새였다. 그리고 오늘 박 과장의 주요 실적이 될 차세대의 미사일의 최종 성능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시험만 성공하면 그가 밀어준 방산업체로부터 막대한 뒷돈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2명의 신참 여성 장교가 현장 순환 근무로 배치되기 전까지는 침묵을 깬 것은 안경을 쓴 쪽, 이지윤 소위였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박 과장의 폭언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기계가 데이터를 읽어내리듯. 박 과장님,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저희가 어젯밤 3번 관측 벙커 주변에 설치된 모든 지진 센서 데이터를 재분석했습니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세 균열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기색 없이 말을 이었다. 오늘 예정된 신형 미사일의 폭발 충격량, 블라스트 yield를 계산식에 대입한 결과 3번, 벙커의 구조적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테스트 중단과 정밀 안전 진단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말은 박 과장의 분노의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박 과장은 코웃음을 쳤다. 데이터 학교에서 책이나 파던 것들이 뭘 알아? 여기가 너희 학교 실습실인 줄 알아. 그는 통제실을 가득 메운 다른 연구원들과 부사관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이것 봐. 요즘 군대가 이 모양이야. 여자애들을 뽑아놨더니 무슨 소풍이라도 온 줄 알지? 여자는 그냥 행정실에서 커피나 타고 서류 작업이나 하면 되는 거야. 여긴 남자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모욕이었지만 통제실 안에 그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박 과장은 이 시험장의 왕이었고 모든 인사고과와 예산 집행을 틀어쥐고 있었다. 그때 다른 한 명의 장교, 김서연 소위가 한 걸음 나섰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지윤 소위와는 다른 종류의 강인함, 마치 불꽃 같은 기세를 담고 있었다. 과장님, 저희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전장 환경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저 벙커가... 시끄러워. 박 과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김소희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세게 쿡 찔렀다. 내 어이 같은 애송이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 벙커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 전술핵 공격에도 견디게 설계된 곳이야. 너희들의 그 가짜는 데이터보다 내 20년 경력이 더 정확해. 그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발로 툭 찼다. 너희가 분석할 건 이런 게 아니야. 가서 저 밖에 흙이나 파헤쳐. 분석하고 싶으면 지렁이가 어떻게 기어다니는지 분석이나 해 썩 꺼져서 지렁이나 치료하라고. 지렁이나 치료해라. 그 말은 2명의 장교가 군인이 아니라 쓸모없는 흙이나 만지는 존재라는 극단적인 멸시였다. 박 과장은 자신의 권력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던 고참 부사관을 돌아봤다. 고해 원사, 최 원사는 이 시험장의 기술 감독관이자 산증인이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경례했다. 예, 과장님. 초회 원사가 여기 전문가야. 초회 원사. 말해봐. 자네가 20년 넘게 이 벙커들을 관리했지? 저 3번 벙커가. 고작 이 정도 테스트에 무너질 것 같나. 최 원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박 과장이 지난 3년간 벙커 유지보수 예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기준, 미달의 값싼 콘크리트와 철근이 어떻게 반입되었는지, 두 젊은 장교의 분석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을. 하지만 최 원색에는 곧 퇴직을 앞둔 상황과 가족이 있었다. 그는 박 과장의 불타는 눈과 두 소위의 간절한 눈빛 사이에서 고개를 숙였다.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3번 벙커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박 과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승리였다. 그는 통제실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 들었겠지? 이인은 기각한다. 신형 미사일 발사 시퀀스. 예정대로 30분 뒤 개시한다. 그는 두 여군 장교를 돌아보며 경멸의 시선을 던졌다. 보고서 반려. 두 사람은 임무에서 배제한다. 반성문이나 쓰고 있도록. 이지윤과 김서연은 굴욕감 속에서 서로의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박 과장이 무시한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고가 무시된 대가가 무엇일지도 짐작하고 있었다. 박 과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롱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콘솔로 돌아섰다. 하지만 두 여성 장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통제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이번엔 김서연 소위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줍는 대신 박 과장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오류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지윤 소위의 목소리가 냉철한 강철이었다면 김서연 소위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불꽃이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공병 및 폭발물 처리를 수석으로 이수한 엔지니어였다. 제가 직접 외벽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내부 철근 부식이 안전 기준치를 30% 초과했습니다. 사용된 콘크리트 배합 비율도 20년 전 초기 설계도와 다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실 시공의 증거입니다. 백 과장의 미소가 싹 사라졌다. 데이터 분석가 이지훈과 경고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었지만 엔지니어 김서연과 부실 시공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것은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그의 치부인 부패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마어, 뭐라고? 이 상태로 테스트를 강행하는 것은 김서연 소위가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고의적인 야전 안전 수칙 위반이며 장비와 인명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박 과장은 이성이 끊어졌다. 감히 이 어린 계집애가 사관학교 배지를 단 지 1년도 안 된 것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며 가르치려 들었다. 그는 똑똑한 여자, 특히 자신에게 대드는 군복 입은 여자를 병적으로 혐오했다. 내가 감히 나를 가르쳐. 박 과장은 이성을 잃고 손을 뻗어 김서연 소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뜩! 김소희가 뒤로 몇 걸음 비틀거렸다. 장교의 신체를 민간 관리자가 폭행한 것이다.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 원사는 경악하며 입을 막았다. 박 과장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그는 이 두 사람을 침묵시킬 방법이 필요했다. 단순한 징계나 전출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보고서와 부실 시공 주장을 완벽하게 뭉개버려야 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잔인하고 완벽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렇게 내 데이터에 자신이 있단 말이지.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최 원사, 당장 3번 벙커 내부 관측 시스템을 수동 모드로 전환해. 최 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예, 과장님. 하지만 3번 벙커는 완전 자동화 관측소입니다. 내부에는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내 말 안 들리나? 박 과장이 소리쳤다. 수동으로 전환해. 그는 두려움에 떠는 최 원사를 무시하고 두 소위에게 몸을 돌렸다. 너희들이 그토록 안전을 걱정하니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 그는 두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두 소위는 지금 즉시 3번 관측 벙커 내부로 직접 들어가 테스트 전 과정을 육안으로 감시한다. 이것은 명령이었다. 죽음의 명령이었다. 이지윤 소위가 반박했다.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폭발 방역 내 유인 관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 행위? 박 과장이 비웃었다. 아니, 이것은 너희의 용기를 증명할 기회다. 너희 데이터가 맞다면 벙커가 무너질 테니 들어가기 전에 목숨을 구걸하며 빌겠지. 하지만 내 말이 맞다면
벙커는 약간 흔들리기만 할 거고 너희는 쓸데없는 소란을 피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는 두 사람에게 함정을 던졌다. 선택해라. 첫째, 지금 당장 3번 벙커로 들어간다. 둘째, 이 중요한 국가적 작전 수행 중에 상급자의 직접 명령을 거부하고 항명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두 장교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항명? 그것은 신임 장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 과장은 그들이 군법의 무게 때문에 감히 거부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동시에 그는 벙커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저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엄청난 충격으로 두 여자애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 다시는 감히 그의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은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일 뿐이었다. 최 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과장님, 제발. 그래도 이건 닥쳐. 초회 원사 박 과장이 초회 원사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도 저것들 편인가? 당신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당장 저 둘을 벙커로 안내해. 최 원사는 눈을 감았다. 그는 패배했다. 그는 두 젊은 장교를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쪽입니다. 소위님들. 이지훈과 김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박 과장이 놓은 덫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설 수 없었다. 그들은 군인이었고 명령은 내려졌다. 불법적인 명령일지라도 현장에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최 원사를 따라 통제실을 나갔다. 잠시 후 통제실 모니터에 벙커로 향하는 지하 통로에 CCTV 화면이 떴다. 2명의 작은 전투복 차림의 인형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몇 분 뒤 3번 벙커의 두꺼운 강철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통제실 스피커를 통해 낮게 울렸다. 쿵! 박상진 과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이제 모든 증인과 방해물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지하 벙커에 축축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무겁게 울렸다. 완벽한 밀폐였다. 바깥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남은 것은 희미한 비상등 불빛과 환풍기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바람 소리뿐이었다. 두 사람은 벙커 중앙에 섰다. 이곳은 본래 각종 계측 장비가 가득 찬 자동화 관측소였다. 통신 상태 확인합니다. 이지윤 소위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주 통신 패널로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각종 스위치를 조작했지만 패널의 모든 표시등은 죽어 있었다. 라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단순 장애가 아닙니다. 중앙 통제실에서 물리적으로 라인을 절단했습니다. 김서연 소위가 주먹을 꽉 쥐었다. 예상대로군요. 박 과장이 우리를 완벽하게 고립시킨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박상진이 단순한 협박이나 괴롭힘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고의적인 살해였다. 그 시각, 지상의 중앙 통제실 박상진 과장은 자신의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옆에 오퍼레이터에게 명령했다. 오늘 날씨 완벽해. 데이터 확실하게 뽑아야 하니까. 위력 10% 증강해. 오퍼레이터가 망설였다. 예, 하지만 규정된 위력인데요. 시끄러워. 방산업체 놈들한테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줘야 할 거 아냐. 까라면 까. 최 원사가 이 명령을 듣고 사색이 되었다. 과장님 안 됩니다. 벙커 안에 소위님들이 있습니다. 위력을 10%나 증강하면 박 과장이 그를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래서 뭐 그들은 군인이야. 임무 수행 중이지. 그리고 그 벙커는 전술에게도 견딘다며 당신이 아까 안전하다고 했잖아. 아니면 당신도 저것들이랑 한패였어. 최 원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박 과장이 두 장교를 겁주는 것을 넘어 아예 묻어버릴 작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종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10, 넌츠라. 지하 벙커, 안. 이지훈, 소희는 자신의 휴대용 전술 단말기를 꺼내 비상 배터리에 연결하고 있었다. 김서연, 소희는 벙커 벽에 가장 약해 보이는 접합부와 환기구 덕트를 점검했다. 발사 시고전 2, 1, 발사. 거대한 화염이 미사일 발사대를 떠나 하늘로 솟구쳤다.
통제실 모니터는 완벽한 궤적을 그리는 미사일을 추적했다. 그리고 몇 초 뒤, 목표 지점 모니터가 하얗게 번쩍였다. 통제실의 모든 스피커에서 소리가 터져 나오기 전에 땅이 먼저 울었다. 천둥보다 더 깊고 거대한 진동이 땅 밑에서부터 올라와 제7 시험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통제실 건물이 격렬하게 떨렸다. 선반에서 서류들이 쏟아지고 천장의 조명등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하지만 샘번 벙커 내부에서 일어난 일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순수한 압력이었다. 쾅!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과 함께 벙커 바닥이 통째로 솟구쳤다. 두 소위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순간 벙커 내부의 모든 비상등이 동시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갔다. 절대적인 암흑트흑이 찾아왔다. 콜록 콜록 숨을 쉴 수 없었다. 공기는 순식간에 뜨거운 콘크리트 분진으로 가득 찼다. 지윤 씨, 김서연 소위가 소리쳤다. 여기.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재앙이 닥쳤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콘크리트가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피해. 박 과장이 빼돌린 부실한 철근과 기준. 미달의 콘크리트는 증강된 미사일의 충격파를 견뎌내지 못했다. 우와르르르르르. 천장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와 함께 그 위를 덮고 있던 수십 톤의 흙과 암석이 폭포처럼 벙커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더 최악인 것은 붕괴가 그들이 들어왔던 유일한 출입구 쪽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육중한 강철문은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린 토사의 형체도 없이 파묻혀 버렸다. 모든 것이 멈췄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남은 것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부서진 돌이 자리를 잡으며 내는 작은 마찰음뿐이었다. 두 사람은 문자 그대로 생매장되었다. 지상 통제실 모든 모니터가 다시 정상을 찾았지만 오직 3번 벙커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만 검게 변해 있었다. 모든 생체 신호와 압력 센서 값이 0으로 전멸했다. 박상진 과장은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럴 수가. 맙소사. 벙커가 붕괴됐어.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예측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이야. 최 원사는 넋이 나간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당장 구조팀을 보내야 합니다. 빨리요. And wait! 박 과장이 최 원사를 가로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방금 데이터 봤나? 2차 붕괴 위험이 너무 커. 지금 접근하면 구조팀까지 몰살당해. 그는 비상 마이크를 잡고 시험장 전체에 명령을 내렸다. 긴급 상황 3번 벙커 구역. 불안정 치마 지대로 선포한다. 현 시간부로 반경 500m 이내 접근을 전면 금지한다. 최 원사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무슨 소립니까? 안에 사람이 있어요. 당장 중장비를. 닥쳐. 박 과장이 초회 원사를 밀어냈다. 서울 본부에 이미 전문 중장비팀과 구조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어. 그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접근 못해. 이건 명령이야. 한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이 언제 도착합니까? 박 과장은 모니터의 검은 화면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고 대답했다. 진경이 불안정해서 최소 48시간은 걸릴 거다.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48시간. 무너진 지하 벙커 속에서 공기도 없이 48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없었다. 이것은 구조 계획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망 확인 절차였다. 박상진은 방금 2명의 장교를 살해하고 그것을 비극적인 사고로 완벽하게 위장했다. 박상진 과장이 지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비극적인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그는 무너진 벙커 안의 상황을 상상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아마도 두 여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거나 서로를 탓하며 절망하고 있으리라.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연약한 여자들의 한계였다.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무너진 벙커 내부는 지옥이었다. 공기는 폐를 찢을 듯한 콘크리트 분진으로 가득 찼고 완전한 암흑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컬럭, 크럭.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침착하고 훈련된 목소리였다. 이지훈 소위 상태 보고 김서연 소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즉시 전술조끼에서 소형 비상 호흡기를 꺼내 착용했다. 이상 없음. 발목이 잔해에 깔렸지만 쿨럭 심각하지 않음. 이지훈 소희의 대답은 고통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공황 상태는 아니었다. 김소희는 강력한 전술 손전등을 켰다. 한 줄기 빛이 지옥도를 드러냈다. 그들이 들어왔던 강철문은 수십 톤의 암석과 뒤틀린 철근 더미 아래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다. 박 과장은 두 사람을 사관학교나 갓 나온 책상 물림으로 착각했다. 그는 몰랐다. 김서연, 소희는 육군 공병학교에서 폭발물 처리 EOD와 전투 구조물 전문가 과정을 최우수로 수료한 동기들 사이에서도 미친 엔지니어로 불리는 인재였다. 스윗, 김소희가 손전등을 끄고 이 소희를 제지했다. 소리! 암흑 속에서 희미한 시 소리가 들렸다. 가스 누굴. 이지훈 소희의 심장이 철렁했다. 이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누출은 2차 폭발이나 질식을 의미했다. 그러나 김소희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붕괴에 전 봐두었던 벙커의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냉각용 질소 라인일 겁니다. 유독성은 낮지만 이대로 두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다시 켜고 무너진 계측기 더미를 기어 올라갔다. 찾았다. 벽 한쪽에 비상차단 밸브가 있었다. 밸브는 충격으로 뒤틀려 있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근처에 떨어진 부러진 철근을 가져와 지렛대로 사용했다. 흡. 그녀의 온몸의 근육이 뒤틀렸다. 끼익 하는 끔찍한 쇳소리와 함께 밸브가 돌아갔고 가스 누출 소리가 멎었다. 1차 위협 제거. 김소희가 이 소희의 발목을 짓누르고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치우며 말했다. 이제 생존입니다. 그녀는 손전등으로 벙커 전체를 꼼꼼히 비췄다. 천장의 저쪽 H빔이 아직 주 하중을 버티고 있습니다. 북쪽 벽은 완전히 무너졌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쪽 계측기 캐비닛 뒤에 생존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녀는 공포에 떠는 대신 무덤을 피난처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박 과장은 또 하나의 사실을 몰랐다. 이지훈 소위. 학자처럼 안경을 쓰고 데이터 분석이나 하던 그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통신 감청 및 신호 교란 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한 최고의 신호전 전문가였다. 이지훈, 소희는 자신의 다리를 응급처치하며 김소희에게 말했다. 전력이 필요합니다. 비상 배터리 어레이가 저쪽 벽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잔해를 파헤쳤다. 다행히 배터리 뱅크는 일부 파손되었지만 코어는 살아있었다. 이지훈, 소희는 자신의 방수 처리된 전술 노트북을 꺼내 배터리에 연결했다. 부팅금이 희미하게 들렸다. 무선은 불가능합니다. 이 소희가 말했다. 수십 미터의 흙과 암석이 모든 전파를 차단할 겁니다. 박 과장이 끊어버린 주 유선 라인도 복구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이... 김소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절망이 깃들었다. 아니요. 이 소희가 안경을 고쳤었다. 빛이 반사된 그녀의 눈은 무섭도록 냉정했다.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 기지의 30년치 설계도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80년대에 설치되었다가 폐기 처리된 예비 광 케이블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깊어서 박 과장 같은 부패한 관리자는 존재 자체를 몰랐을 겁니다. 폐기되었지만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중앙망에 다크 파이버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잔해 더미 속에서 찢어진 벽면 패널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머리카락보다 약간 더 굵은 검은색 장갑 케이블 한 가닥을 찾아냈다. 붕괴의 충격으로 케이블은 끊어져 있었다. 김소희는 그것을 보고 탄식했다. 광 케이블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지훈 소희는 자신의 전술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반 장교는 구경도 못할 장비를 꺼냈다. 초정밀 휴대용 광 케이블 융착 접속기 퓨전 스플라이서였다. 이것은 사이버 사령부 특수요원들에게만 지급되는 장비였다. 서연 씨, 이 소희가 가느다란 광섬유 코어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말했다. 제가 이 머리카락 같은 걸 다시 붙이는 동안 산소를 확보하고 2차 붕괴를 막아주십시오. 김서연 소희는 자신의 다목적 공병 도끼를 집어들었다. 박 과장이 상상했던 울부짖는 두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무너진 무덤 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명의 최고 엘리트 전문가가 조용히
그리고 빈틈없이 생존을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의 손목시계에 달린 이산화탄소 농도의 숫자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지상의 통제실은 역설적이게도 평화로웠다. 박상진 과장은 사고보고서의 초안을 거의 완성해가고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집안 침하로 인한 비극적 사고, 두 장교의 영웅적 희생 따위의 미사여구가 동원되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안전 예산을 2배로 타낼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하며 느긋하게 구조작업을 방해할 계획을 조정하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서 최 원사는 잿더미가 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감히 구조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 박 과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48시간. 그것은 시신 수습 시간을 의미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48시간을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지하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무너진 벙커 안,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고 뜨거워졌다. 이산화탄소 농도계가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진정! 김서연 소위는 부서진 환기구 덕트를 억지로 뜯어내려 애쓰고 있었다. 미세하게나마 외부 공기가 유입될 틈을 만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었다. 그녀의 뒤에서 이지은 소위는 자신의 부상당한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휴대용 융착 접속기의 작은 화면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김소희가 확보해준 손전등 불빛 아래 그녀의 손가락은 떨림없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광섬유 가닥을 다루고 있었다. 찌직! 접속기에서 작은 스바크가 튀었다. 또 했습니다. 이지훈 소희의 전술 노트북 화면이 깜박이더니 곧 군 내부망에 가장 깊은 보안 레이어에 접속되었다. 그녀는 제7 시험장의 로컬 서버를 완벽하게 우회했다. 박 과장이 물리적으로 차단한 것은 일반 통신망이었지. 수십 년 된 이 유령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메일이나 음성 통화를 시도할 시간이 없었다. 대역폭이 불안정했다. 그녀에게 허용된 것은 단 하나의 압축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기회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메시지는 암호화된 코드로 작성되었다. 좌표 제7 시험장, 3번 벙커 붕괴됨. 생존자 이지훈 소위 군번 XXXXX, 김서연 소위 군번 YYY 묘비 요유와여. 상태 고의적 사보타주로 인한 강제 감금, 즉각 구조 요망. 여기까지만 보냈다면 이 신호는 기껏해야 지역사령부의 당직 장교에게 보고되고 박 과장의 48시간 대기 논리에 묻혔을 것이다. 하지만 이지훈 소위는 마지막 2줄의 인증 코드를 추가했다. 이것은 단순한 SOS 신호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위 장성들이 혹시라도 딸들이 납치되거나 국가 전복급 비상사태에 휘말렸을 때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군 통수권을 대리로 발동하라며 알려준 최후의 열쇠였다. 인증키, 인태풍 알파, TYP 운 엘파. 인증키 22 이지스 본부 AGISHQ. 그녀는 전송 키를 눌렀다. 데이터 패킷은 어둠의 광 케이블을 타고 서울을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 지휘부의 심장부가 동시에 폭발했다. 동일 시각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비완 지휘통제실. 대한민국 모든 군사작전의 신경 중추,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수십 명의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때 통제실 한복판에서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최고 등급의 경보음이 울렸다. 이게 뭐야? 당직 근무 중이던 영광급 장교가 자신의 콘솔을 보고 경악했다. 블루 코드? 경보였다. 그것도 태풍 알파 인증을 받은 신호였다. 말도 안 돼. 태풍 알파는 합참 의장님 고유 코드다. 의장님은 지금 집무실에 계시잖아. 신호 발신지를 추적해. 제7 무기 시험장. 군번 조회 결과 이지훈 소위 합참 의장님 따님입니다.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합참 의장의 딸이 아버지만의 최고 지휘 코드를 사용하여 고의적 감금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것은 지역 사고가 아니었다. JCC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자 명백한 테러 위협이었다. 당직 사령은 떨리는 손으로 합참의장 집무실로 연결된 붉은색 직통 전화를 집어들었다. 동일 시각 과천 방위사업청 중앙서버실. 차세대 전력 예산 삭감 문제로 격렬한 회의를 주재하던 김혁수 중장 육군 군수사령관.
전 방사청장의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사령관님 긴급입니다. 부관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보안 단말기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무슨 짓이야? 회의 중인 거 안 보. 이지스 본부 신호가 인증되었습니다. 김혁수 중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 코드는 그가 딸 김서연에게 준 그의 모든 군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상징하는 비상키였다. 발신 위치는 제7 시험장입니다. 이지윤 소위와 동일 좌표입니다. 상태 메시지 적대적 감금. 김혁수 중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두 딸 같은 존재들, JCS 의장의 딸과 자신의 딸이 동시에 같은 곳에서 최고 등급의 비상코드를 발동했다. 두 명의 장군 사성 장군과 삼성 장군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지휘부에서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감히 그들의 딸들을 건드렸다. 제7 시험장 통제실 바깥. 박상진 과장은 팔짱을 낀 채 무너진 3번 벙커 구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안전선을 핑계로 접근 금지 구역을 반경 1km로 확대하라고 명령한 참이었다. 굴착기는 시동만 걸어둔 채 아무도 흙을 파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증거인멸은 순조로웠다. 그는 최 원사가 가져다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48시간만 버티면 모든 것이 비극적 사고로 종결될 터였다. 그때였다. 또 다르르르르르릉. 통제실 내부에서 단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던 붉은색 군용 직통 전화기가 비명을 지르듯 울렸다. 그것은 일반적인 벨 소리가 아니라 전시 상황이나 최고사령부의 직접 명령, 시에만 울리는 비상경보음에 가까웠다. 통제실의 모든 연구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최 원사는 커피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박 과장은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저 시끄러운 소리는 최 원사 가서 받아 아마 본부에서 사고 경위 묻는 전화겠지. 적당히 둘러대. 최 원사는 홀린 듯이 통제실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제7 시험장. 예, 알겠습니다. 최 원사는 수화기를 든 차에 땀으로 범벅이 된 유령 같은 얼굴로 다시 걸어 나왔다. 그는 너무나 겁에 질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과장님, 전화 받으셔야겠습니다. 박 과장은 짜증이 났다. 누군데 그래? 본부 감사실이야 귀찮게. 합참입니다. 최 원사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합참, 의장실, 직통입니다. 박 과장의 오만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다. 합참의장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사성 장군이 이까지 초사고 때문에 직접 사성 장군이 나한테 장난하나? 그는 최 원색에서 수화기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과장된 보고 절차이거나 비서실의 질책 전화일 것이라 생각했다. 여보세요. 여기는 제7 시험장 관리과장 박상진입니다. 지금 현장 수습 중이라 봐. 내 말 끊지 마라.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만년설보다 심해의 수압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상진은 본능적으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명령에 익숙한 자,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장 이태신이다. 박상진은 숨을 멈췄다. 대한민국 국군대장, 서열 1위. 그가 직접 전화를 박상진 과장, 얼음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네에게 60초를 주겠다. 내 딸, 이지윤 소위가 왜 자네가 안전하다고 승인한 그 벙커에 생매장되어 있는지 설명해. 쿵! 박상진의 뇌가 정지했다. 수화기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난 내 딸 이지윤 소위가 합참의장의 딸이라고. 그가 그 충격적인 사실을 미처 소화하기도 전에 일이 터졌다. 이번에는 그의 주머니에 있던 개인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는 숫자가 아니었다. 해킹할 수 없는 군용 보안망을 통해 강제로 띄워진 식별 코드였다. 육군 군수사령부 직통 김혁수 중장. 박상진은 거의 경련을 일으키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이번에는 차가운 목소리가 아닌 분노로 불타는 야수의 포효가 터져 나왔다. 박상진 이 개새끼야. 삼성 장군.
군수사령관 김혁수 중장의 목소리였다.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네가 감히 내 딸을 묻어. 박상진의 눈앞이 하얘졌다. 또 딸 김서연 소위가 군수사령관에 지금 당장 대한민국 육군 제707 특수임무대대 헬기 편대가 자네 머리 위로 날아갈 것이다. 김혁수 중장의 목소리는 전화기를 찢을 듯했다. 내 딸 김서연 소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처 입었으면 내 놈과 내 놈이 속한 그 썩어빠진 기관 전부를 내 손으로 직접 해체해서 저 땅 밑에 처박아 버릴 줄 알아. 박상진은 두 개의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 이지윤 소위, 합참의장 대장의 딸 김서연 소위, 군수사령관 중장의 딸. 두 명의 장군, 자신이 지렁이나 치료하라며 멸시하고 부패를 덮기 위해 생매장하려 했던 그 두 명의 여군 장교가 대한민국 군부의 정점에 있는 두 장군의 딸들이었다. 박상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마시던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묻으려 했던 4번 벙커의 흙더미를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저것은 자신의 범죄를 덮어줄 무덤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될 무덤이었다. 박상진의 뇌를 마비시켰던 공포는 순식간에 광기의 어린 패닉으로 변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대한민국 군부의 정점에 있는 두 마리의 용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야 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최 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알파팀 불러. 예비 중장비 전부 투입해. 굴착기. 절당이 전부 가져와. 그것은 불과 30분 전. 비용을 아끼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용 불가, 딱지를 붙여 경납고에 처박아 두었던 바로 그 장비들이었다. 최 원사가 멍하니 대답했다. 하지만 과장님이 48시간 닥쳐 지금 당장. 박상진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다른 소리에 묻히고 있었다. 그것은 땅 밑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였다. 뚜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순식간에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하늘 전체가 진동했다. 최 원사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구조 헬기나 의무 헬기 메디백가 없었다. 날렵하고 위협적인 검은색 통체.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무기. 아파치 AH-64 공격 헬기 2대가 저공으로 선회하며 이쪽을 향해 기술을 돌리고 있었다. 그 뒤로 육중한 동체의 블랙호크 UH-60 수송 헬기 4대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접근하고 있었다. 이것은 구조 신호가 아니었다. 이것은 침투였다. 헬기들은 착륙조차 하지 않았다. 지상 10m 상공에서 호버링하는가 싶더니 칠흑 같은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수십 명의 병사들이 패스트로프로 지상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어깨에는 번개와 호랑이가 새겨진 부대 마크가 선명했다. 707. 한 연구원이 중얼거렸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계 제7-7 특수임무대대 대테러 및 핵심 요인 구출을 전담하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였다. 선두로 내린 한 장교가 헬멧의 고글을 벗었다. 흉터가 있는 얼굴에 강철 같은 눈빛을 한 소령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명령을 내렸다. 알파팀, 브라보팀, 즉각 반경 200m 경계 확보. 이곳은 지금부터 군사작전 구역이다. 민간인 접근 통제. 특임대 병사들은 박상진 과장의 민간 통제 요원들을 총구로 밀어내며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구조 현장이 아닌 적진 한복판의 교전 지역처럼 변했다. 박상진이 본능적으로 소령에게 달려갔다. 그는 여전히 이곳의 관리자라는 사실에 매달렸다. 자, 잠깐 나는 여기 관리 책임자인 박상진 과장이요. 이곳은 지금 2차 붕괴 위험이. 소령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박상진의 가슴팍을 한 손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박 과장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소령은 바닥에 쓰러진 그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닥쳐. 당신의 직함 따위는 관심 없다. 지금부터 이곳의 모든 지휘권은 7107 특임대가 인수한다. 방해하면 즉시 사살한다. 박상진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707 대원들은 굴착기를 쓰지 않았다. 그들은 열화상 카메라와 지표 특과 레이더 GPR을 전개했다. 생존자 신호 확인, 진입으로 확보조 투입, 유압식 절단기, 플라즈마 커터 준비 지향성 폭약 사용 승인, 박 과장이 48시간이 걸린다던 그 작업, 그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그 구조 작업이 특수부대의 손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흙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붕괴된 암석과 콘크리트를 잘라내고 있었다. 박 과장이 존재조차 몰랐던 최신의 군용 장비들이 굉금을 내며 매몰된 강철문을 향해 돌진했다. 박상진이 그 끔찍한 전화 2통을 받은 지 정확히 15분 만이었다. 쾅! 지향성 폭약이 굉금을 내며 마지막 장애물을 날려버렸다. 육중한 유압식 절단기가 뒤틀린 강철문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다. 어두운 구멍이 열렸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2개의 인형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콘크리트 분진을 뒤집었었다. 이지윤 소위는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며 김서연 소위에게 기대어 있었다. 김서연 소위는 산소 확보를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공병용 도끼를 한 손에 든 채였다. 2 사람은 지옥에서 걸어 나온 생존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들을 본 707 특임대장 소령은 전투로 단련된 베테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2 최고 사령관의 딸들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는 모든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완벽하고 날카로운 각도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제707 특임대. 생존자 확보 완료. 2분 소위님을 즉각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상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괴물 같은 특수부대 지휘관이 자신이 지렁이라 불렀던 그 먼지투성이의 어린 장교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707 특임대 의무병이 이지윤 소위의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부목으로 고정하는 동안 2 소위는 차가운 생존용 보온 담요를 두른 채 서 있었다. 특임대원들은 2 신임 소위에게 극도의 예우를 갖추며 경계를 섰다. 박상진 과장이 무너진 벙커 입구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던 바로 그때 헬리콥터의 굉음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사이렌 소리가 시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구급차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검은색의 군용 SUV 차량들과 헌병 MP이라고 적힌 장갑차들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들이닥쳤다. 그들 뒤로는 군검찰 밀리터리 프로세큐터스 소속의 검은색 세단들이 따랐다. 그들은 붕괴 현장이나 구조된 2 소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전원 중앙통제실로 수사관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리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이 모든 아수라장을 틈타 조용히 빠져나온 초의 원사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결심했고 검찰을 박상진의 사무실로 직접 안내했다. 박상진 과장 사무실과 서버실을 즉시 봉쇄한다. 모든 데이터 로그와 CCTV 기록을 동결시켜 박상진의 부패한 왕국이 그가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이렌이 멎자 또 다른 차량 행렬이 소리 없이 경계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이번에는 헌병 차량이 아니었다. 번호판에 빛나는 붉은색 장군의 별 성판을 단 2대의 검은색 지휘 차량이었다. 차량 행렬은 정확히 붕괴된 벙커 입구, 2 소위가 치료받고 있는 곳 앞에 멈췄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707 특임대장을 포함한 현장의 모든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얼어붙었다. 뒷문이 열렸다. 먼저 별 4개가 박힌 대장, 다 장전투복을 입은 이태신 합참의장이 내렸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뒤이어 별 3개의 중장, 재롱, 장 전투복을 입은 김혁수 군수사령관이 내렸다. 그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찢어밟길 듯한 맹수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와 육군 군수보급 및 장비의 정점에 있는 2 장성이 직접 이 황량한 시험장에 강림한 것이다. 2 장군은 그들에게 경례하는 707 특임대장에게는 가벼운 목례만 했을 뿐 그대로 지나쳐 곧장 2 딸에게로 향했다. 이태신 대장은 말없이 이지윤 소위 앞에 섰다. 그는 의무병이 처치한 딸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김혁수 중장은 김서연 소위의 어깨에 쌓인 먼지를 거친 손으로 털어내며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공병 도끼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의 안위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두 최고 지휘관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입은 피해를 확인하는 섬뜩한 광경이기도 했다. 그때였다. 헌병들에게 팔이 붙들려 있던 박상진이 그 광경을 보았다. 그의 마지막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 그는 두 헌병을 미친 듯이 뿌리치고 두 장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니, 기어갔다. 그는 두 장군의 전투화 앞에 그대로 이마를 찌으며 엎드렸다. 장군님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박상진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다.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두 분이 따님들이신 줄 알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이것은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닥쳐라? 말을 한 것은 이태신 대장, 합참의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엎드려 있는 박상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함께 온 군검찰 부장검사 대령을 향해 말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그의 냉정한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피의자 박상진은 고의로 안전통신망을 차단했고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한 부실 공사를 은폐하기 위해 현역 장교 2명을 고의로 테스트에 투입했다. 이 대장은 자신의 딸과 김소희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이며 군 장비와 인명을 고의로 위협한 이적 행위다. 박상진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계약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연루된 방산업체와 내부 공모자들까지 전부 색출해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명 받들겠습니다. 검찰 부장이 경례하고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피해자 박상진을 살인미수 및 이적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아닙니다. 장군님 제발 억울합니다. 박상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좀 더 감정적으로 보였던 김혁수 중장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애원을 시작했다. 장군님 제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따님들 제가 책임지고 최고의 병원에서. 그 순간이었다. 치료. 박상진의 입에서 나온 치료라는 단어에 김혁수 중장의 이성이 끊어졌다. 김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벌레를 보듯 박상진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순수한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놈이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치료라는 말을 올려. 김 중장은 박상진이 무릎 꿇고 있는 발밑의 흙을 전투화 앞코로 툭 찼다. 내 놈이 유일하게 치료할 자격이 있는 것은 김 중장은 벙커의 자네를 가리켰다. 네가 감히 내 딸과 이 소위에게 처먹이려 했던 저 땅속의 지렁이뿐이다. 끌고 가. 안 돼. 와악 살려주십시오. 2명의 헌병이 비명을 지르는 박상진을 질질 끌고 갔다. 그가 지렁이나 치료하라고 외쳤던 바로 그 흙바닥에 그의 얼굴이 쓸려나가고 있었다. 박상진 과장이 헌병대의 군화발에 짓밟혀 끌려나간 순간 제7무기 시험장에 부패한 왕국은 문자 그대로 종말을 맞이했다. 즉시 정훈 최고 수준 경계령 해 제7 시험장은 전면 폐쇄되었다. 이곳은 더 이상 연구시설이 아닌 합참의장과 군수사령관이 직접 지켜보는 특별범죄 현장이 되었다. 군검찰과 국군방첩사령부 구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데는 단 3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두 장군의 분노는 단순히 딸들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심장부인 무기개발시설이 한 민간 관리자의 탐욕에 의해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노였다. 수사는 거침이 없었다. 박상진이 구축해놓은 모든 방화벽은 두 장군의 지휘권 앞에서 무의미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바로 최 원사였다. 두 장군에 의해 신변 보호를 약속받은 최 원사는 자신이 지난 5년간 박상진 밑에서 굴욕을 참으며 몰래 모아온 보험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박상진의 모든 것을 담은 외장 하드디스크였다. 그 안에는 기준 미달의 자재를 승인하며 방산업체 대표와 나눈 통화 녹취록, 가짜 안전 검사 보고서 원본, 그리고 박상진이 빼돌린 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오늘 아침 통제실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다. 지렁이나 치료해라. 여자는 커피나 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소위에게 3번 벙커로 들어가라고 강요하는 불법적인 명령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상진에게 뇌물을 상납한 방산업체 대표는 그날 밤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조사가 확대되면서 3번 벙커뿐만 아니라 제7 시험장 전체의 주요 시설물들이 기준 미달의 자재로 지어졌거나 방치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상진 한 명의 부패가 대한민국 국방 테스트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뻔했던 것이다. 며칠 뒤 열린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박상진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다.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다음과 같았다. 현역 장교 2명에 대한 고의적 살인 미수, 군사시설 고의적 파괴 및 이적 행위, 수십억 원대의 특수경제 범죄가 중 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군검찰은 그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구역 내에서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군법 최고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박상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부패로 축적한 전 재산의 몰수를 명령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처벌로만 끝나지 않았다. 육군본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지훈, 김서연 두 소위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그들이 누구의 딸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압도적인 능력 덕분에 살아남아 거대한 부패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식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지훈 소위는 상관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붕괴 위험을 사전에 경고했으며 극한의 고립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폐기된 통신망을 복구하는 최고 등급의 신호전 기술을 발휘하여 생존과 구조의 길을 열었다. 김서연 소위는 붕괴 직후 2차 재해 가스 누출을 막는 신속한 공학적 판단을 내렸으며 불안정한 구조물 속에서 생존 공간을 확보하고 부상당한 동료를 보호하는 탁월한 전투 공병의 능력을 증명했다. 두 장교는 적진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목숨을 건 임무 수행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제거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투 영웅에게 수여되는 충무무공훈장을 이례적으로 수여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제7 시험장의 남은 연구원들과 부사관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송이, 여자애들이라며 무시하고 방관했던 그 2명의 신임 장교가 사실은 그 기지 전체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진짜 군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오만함과 편견은 산산조각 났다. 2명의 여성 장교는 자신들의 실력으로 썩어빠진 조직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들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제7무기 시험장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박상진의 부패로 얼룩졌던 그곳은 대한민국 육군본부에 직접 관리해 들어갔다. 3번, 벙커가 있던 자리는 영구 폐쇄되고 희생당할 뻔했던 두 장교를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편견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시험장은 완전히 재건축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모든 안전 설계를 감독하고 현장을 지휘하는 새로운 현장 책임자는 이번 사건의 공로와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원사에서 준위로 특진한 초의 준위였다. 딱 쉬었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그가 관리하는 시험장에는 단 한 줌의 부패나 차별도 용납되지 않았다. 썩어빠진 남성 중심의 문화는 완전히 뿌리 뽑혔다. 2명의 소위는 그들의 길을 갔다. 이지훈 소위는 그 사건 직후 그녀의 능력을 눈여겨본 상부의 명령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국군 사이버사령부 핵심 부서로 발령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 쌓인 현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깔끔한 정복에 달린 충무무공훈장은 그녀가 겪어낸 일들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김서연 소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육군 공병본부 신형 시설 설계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정훈의 모든 구형관측 벙커를 대체할 차세대 강화 벙커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자신을 죽일 뻔했던 바로 그 구조물의 결함을 그녀는 이제 다른 전우들을 살리기 위한 완벽한 설계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다. 감옥에 갇힌 박상진은 아마 평생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의 치명적인 실수는 부패의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상대를 오직 여자라는 이유로 얕잡아 본 오만함과 편견이었다. 그는 2명의 유능한 장교를 보고도 그저 흙이나 파먹을 지렁이라고 불렀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묻으려 했던 그 2마리의 지렁이는 사실 하늘 합참의장과 땅 군수사령관을 움직이는 2마리의 용이었다는 것을. 그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이 멀어 있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